저희가 이제 알물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이러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럽니다. 뭐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마곡사 하면은 숭산 스님이 떠오르는데 뭐 오직 모를 뿐 말씀하셨죠. 몰라야 되는 건지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알미 문제에 있어서는. 저 같은 뭐 연구를 하는 사람도 궁극의 목표가 궁극의 알을 향해서 갈 것이고, 특히 스님과 같은 수행자분들도 결국 목표는 알미겠죠. 궁극의 알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존재라는 것은 알을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엔도모피즘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재, 그리고 나아가서 인공지능까지도 이 기본 원리에 따라서 작동된다. 오늘은 좀 제가 주제 넘은 얘기를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뇌입니다. 뇌는 이제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가장 핫 이슈라면은 뇌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을 이끌려면은 뇌를 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뭐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알파고라는 것도 그 기반 이론이 인공신경회로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 신경회로망이 굉장히 깊이 있기 때문에 딥러닝, 딥 뉴럴 네트워크, 뭐 심층 신경회로망 이런 말을 쓰죠. 그것이 바로 이 뇌의 구조를 흉내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아무튼 뇌라는 것은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면서도 또 많은 분야에서, 특히 인공지능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야다. 그래서 제가 좀 주제 넘지만 브레인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뇌에 대해서 한번 먼저 외형적인 걸 보면은요, 무게가 1.4kg더라고요. 그 스님들 갖고 계신 요 페트병 요게 500g인데 요게 비중이 1이니까 요거 한 3개 정도 무게가 우리들 인간 뇌의 무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피도 요거 3개 정도, 1.5리터죠. 여기 500ml니까 요거 3개 정도의 부피, 그 정도가 우리들 뇌의 전부다. 이 안에서 온갖 신비스러운 일들이 다 벌어지죠. 참 아주 재밌는 얘기 같아요. 요게 전기 신호에 의해서 또 작동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 뇌세포 하나하나가 어떻게 정보가 전달이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전기 신호, 그리고 그것이 또 화학 신호로 바뀌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안에서 일종의 이 우주가 막 반짝반짝이고 폭발하듯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우리들의 의식이 굴러가는 이런 모양을 취한다고 뇌과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하나의 뉴런인데요, 뇌세포인데 아주 어떻게 보면 아름답죠. 물론 이거는 재현해낸 겁니다, 그래픽으로.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실타래 엉킨 것 같은데요, 이 하나하나가 주변에 있는 뇌세포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입니다. 이 정보들이 요 안에 또 시냅스라는 것을 통해서 정보가 확장되거나 또는 줄어들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들어온 것이 여기서 다 합쳐져요. 이것을 세포체, 셀바디라고 하고, 요 안에 이제 뉴클레어스라고 하는 그 세포 핵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DNA라고 하는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요 세포체 안에서 들어온 정보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수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다 뭐 손을 들면은 그냥 다수결에 의해서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다수결이 아니라 반은 긍정인데 반이 부정이다 하면 얘가 정보를 더 내보내지 않습니다. 정보가 여기서 멈춰지는 거죠. 이런 단순한 시스템을 통해 갖고 뇌가 작동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를 전달하기로 여기서 의사결정이 내려지면은 이것이 이 축색돌기라는 이걸 타고 가서
말단에 가서 또 주변에 있는 수천 개의 인접한 뉴런의 정보를 넘겨주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는 수천 세포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다수결에 의해서 취합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아주 간단한 하나의 작은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것이 뇌세포다. 이런 것이 이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자그마치 10의 11승계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수천억 개죠. 수천억 개. 어마어마하죠. 우리 지구 인구가 지금 한 70억인가요? 뭐 크게 잡아도 100억이라고 치면 그 10배 이상 되는 작은 이런 하나의 사람 수만큼 되는 거죠. 지구상의 사람 수보다 10배 이상 많은 이런 세포들이 서로 각자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그런 일을 하면서 작동된다. 근데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여기 이렇게 실제 이제 잴 수가 있죠. 이 길이를 이걸 덴드라이트라고 하고 수상돌기 이거를 축색돌기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 이렇게 선으로 연결돼 있죠. 이 길이를 다 재봤답니다. 재보면 어느 정도가 될지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몸속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좀 뻗어 있는데 이거를 실제 길이를 측정해 보면 얼마나 될지. 여기 답이 나왔나요? 저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기껏 해봐야 뭐 그저 한 10m 될려나 다 연결하면은 아니면 뭐 멀어봐야 그저 한 서울에서 한 뭐 대전이나 부산 정도 그래도 좀 놀랄만한데 그게 아니라 지구를 25바퀴 도는 거리 이만큼 된다고 해요. 이게 우리 몸이 요 작은 몸 안에서 그러니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의 영역인지 해부학적으로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 엑선 브랜치라고 하는데 요 엑선에서 나온 요 가지들이죠. 요것이 얼만큼 되느냐 이걸 재보면은 물론 추정된 값이지만 10의 7승 즉 지구 250바퀴 도는 거리 말도 안 되는 거리만큼 이 안에서 신경 가닥들이 뻗어 있는 거죠.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면서 뇌를 작동시키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또 의식이 일어나고 이런 아주 굉장히 신비스러운 영역이 뇌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자아라는 개념을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게 바로 무명중생이 갖는 것이 바로 실체적인 자아가 있다,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집단 아메바적, 아메바라는 게 조금 전에 뇌세포 하나죠. 굉장히 아메바처럼 단순합니다. 들어온 주변 정보를 받아서 보낼지 말지를 판단해서 그냥 보내거나 말거나 이것이 하는 일의 전부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메바적 의식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이 10의 11승계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이것들이 이 작은 것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죠. 상호 협력해 가면서 우리는 그런 작용을 마치 하나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는 거죠. 우리의 의식은 마치 하나가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체들이 각자 일을 해나간다는 거죠. 뭐 마치 왕 회장님은 혼자서 다 회사가 다 돌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말단 직원들이 진짜 일들을 하는 거죠. 맨 위에 있는 그 왕 회장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물론 역할도 있죠. 관리 감독을 하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수많은 하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움직이는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풀어보면은 지구 70억이네요. 70억인기보다 수십 배나 많은 개체들이 수천억 개가 되는 개체들이로 구성된 초대형 공동체다. 이 공동체가 이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표자를 내세웠는데 그것이 의식이고 거기서 자아의식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거죠. 대표자를 내세워야만 다른
존재들과 대화할 수 있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또 그런 이유로 언어가 생겼고 어제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이 이제 뇌과학 관점에서 보는 어떤 존재에 대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뇌가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이렇게 생겼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진화론적으로 한번 좀 풀어보기 위해서 제가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자, 우주 빅뱅부터 이제 출발을 하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사실 블랙홀입니다. 빅뱅이 아니죠. 그림 세계 최초로 한 달 전인가 발견이 됐죠. 찍었죠 사진을. 이게 바로 블랙홀이죠. 근데 블랙홀과 빅뱅을 왜 이 그림을 썼냐면은 죽음이 곧 시작이죠. 블랙홀이 들어가서 화이트홀로 나오죠. 그 사이 길을 웜홀이라고 하죠. 벌레같이 쭉 우리가 죽으면은 터널을 이 임사 체험자들 보면은 터널을 쫙 어디로 가더라. 그 터널이 바로 웜홀이라는 얘기도 하죠. 웜홀을 따라서 가면은 거기서 또 새로 태어나는 화이트홀로 나오고 화이트홀에서 태어난 존재가 팽창하는 게 바로 빅뱅이죠. 빅뱅으로부터 화이트홀에서 빅뱅이 나와서 이제 우주가 나온 거죠. 사람이 한 생이 태어나서 죽고 또 윤회해서 돌아가듯이 우주도 그렇다고 그러죠. 그 사이클이 바로 빅뱅에서부터 출발해서 블랙홀로 들어갈 때까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의 사이클을 한번 설명드려 보죠. 재미있는 건 어제 그 컨택트란 영화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그라미가 그쪽의 언어였죠. 아주 재밌습니다. 이 동그라미의 의미라는 것이요. 자, 여긴 제대로 썼군요. 45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겨난 뒤에 뭐 태양계가 생겨나고 은하계, 태양계 해서 생겨나면서 지구가 드디어 생겨난 게 약 45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추정일 뿐이죠. 거기서부터 5억 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어야 비로소 이제 세포가 단세포자 아메바 같은 세포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물론 생명체죠. 하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아주 단순하게 주변의 빛이라든가 뭐 중력이라든가 온도 이거에 따라서 반응하는 이런 정도. 지금 인공 생명으로 인공지능에서도 이런 생명체는 만들어냅니다. 똑같이 할 수 있는 스스로 움직이는. 이게 조금 이제 자라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세포로 늘어나는 게 또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네요. 약 34억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다세포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에서 인공생명체를 만드는데 이게 약 한 3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뒤에 꼬마 선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를 그대로 흉내낼 수 있는 인공적으로요. 그것까지 만들어 얘기를 아마 오늘 저녁쯤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다세포라는 게 6억 년 전,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 세월입니다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4억 년이 지나서 드디어 파충류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아마 뭔가 뇌라는 개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이게 우리 요 안쪽에 있는 간뇌에 해당되는, 즉 본능을 관장하는, 추우면은 떨고 뭐 무서운 걸 보면 근육이 긴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작동되는 이런 걸 담당하는 뇌가 아마 요즘에 생기지 않았는가. 2억 5천 년 전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포유류가 생겼죠. 이 파충류만 하더라도 상황 인지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먹이만 쫓아갈 뿐이에요. 자기가 잡아먹히는 건 생각 안 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 못해요. 자기가 그 정도 의식을 갖고 있는데 포유류가 되면은 이제 자기를 시공간상에 배치해 갖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이제 뇌가 발달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의 감정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변형계라는 그 뇌에서 이걸 구피지라고 하는데 그 영역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게 2억 년 전이네요. 한참 전이죠.
네, 그로부터 약 1억 한 3천만 년 정도가 더 되나요? 네, 지금 하도 숫자가 많아서 상상이 안 되는데 인류가 나타난 건 지금으로부터 약 700만 년 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날 인류가 나오기까지는. 물론 인류가 나왔다고 해서 뭐 지금처럼 문명이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처음에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렵 생활을 하면서 먹이 사냥을 하고 다른 동물과 경쟁하면서 지냈겠죠. 그러다가 이제 불의 발견과 집단 생활을 하면서 상호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의 기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각이 나타난 것은 약 100만 년 전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불을 사용했다는 근거도 이 정도로 거슬러 가고요. 그래서 불을 사용하면서 좀 더 이제 지능이 새로운 알미 형성이 되면서 아주 높은 지능을 발휘했던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도 개발을 하고 그렇게 돼서 언어가 개발되다 보니까 생각도 나타나고 이런 식의 뇌의 발전과 결국은 단세포부터 출발했습니다만 이게 단세포가 이제 여기 와서는 10의 11승계 수천억 개로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작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의 통합된 의식으로 튀어나온 것이고 이게 바로 자아의식이 나타난 배경이다 하고 이 진화 생물학자들은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신비로운 영역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를 뇌의 그 발전상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정리한 사람이 바로 그 뉴욕대의 카쿠라는 교수인데요. 그분은 의식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이 박테리아 단계에서 이게 바로 이제 뭐 단세포 정도 레벨이라고 봐도 되겠죠. 여기도 뭐 구피질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원시적인 단계의 의식이라면은 파충류 레벨로 올라오게 되면은 원시피질과 구피질 여기 노란색 부분이 이제 이성을 관장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파충류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하는. 포유류 가면은 여기 좀 색깔이 좀 달리 나오는데 좀 더 노란색이 많아지고요. 뇌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거의 운동신경이나 감각기관은 포유류보다 떨어집니다. 동물보다 떨어지지만 대신에 이 노란색 부위 이게 바로 우리 이 사고하는 부위들이죠. 연합 영역이라고 하는 심피질이라고 하는 사고 영역이 점점 크게 발달돼서 다른 부분은 상대적으로 쇠퇴돼 있죠. 그래서 우리 오감 능력은 동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죠. 우리들은 후각도 그렇고 뭐 시각도 그렇고요. 하지만 대신 우리는 이 사고의 능력이 점점 발달돼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로 단계 의식이라고 하고요. 원시 단계, 박테리아 같은 움직임 정도, 단세포나 다세포 정도의 움직임을 갖는 것을 제로 단계 의식이라고 얘기하고 파충류 레벨을 1단계 의식, 포유류를 2단계 의식, 마지막으로 인간 레벨을 3단계 의식이라고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리해 보자면은 이거는 원시 의식이고요. 이거는 본능에 충실한 아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서는 감성적인 것까지 관장하는 것. 여기서는 이성적인 것을 관장하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뇌과학 하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요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가운데 집어넣고요. 요걸 이렇게 말아서 접으면은 요게 뇌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손끝 있는 부분, 요것이 이제 본능을 관장하는 부분이고요. 본능을 간뇌. 그다음에 요 손바닥 안쪽, 요것이 이제 변형계라고 해서 감성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면은 이 손바닥 겉에 표면, 이 부분이 바로 이성을 담당하는 연합 영역. 이렇게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쉽다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각이 우리가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퇴화됐을 뿐이지 맨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영역들이 그 다음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변형계 감성을 관장하는 것이고 맨 바깥에 튀어나와 있는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이성적인 것을 의식을 담당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미치오 카쿠라는 교수가 한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좀 제가 정리해 보면은 제로 단계 의식은 뭐 식물과도 마찬가지고요. 박테리아나 식물과 같이
아주 기본적인 센싱 정보들, 외부의 정보, 온도, 습도, 빛, 중력 이런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뭐 판단하고 뭐하고 하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예, 이런 형태의 의식 수준, 이것을 제로 단계 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했습니다. 1단계 의식은 자율적으로 반응한다. 파충류. 예, 먹이를 알고 먹이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알고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이 어떤 상황인지 자신을 이 어떤 공간적인 상황 속에 대입시켜서 해석하는 이런 능력은 없는, 그래서 파충류적인 것이 되겠고요. 그 지금 말한 자신을 대입하는 것을 이제 실시간 공간 모델링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가능해야지 이제 상황이 인지가 됩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족도 이루고, 그러니까 무리를 유지할 수 있고 서로 간에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상당히 파충류에 비하면 높은 수준의 의식이 바로 포유류가 갖는 2단계 의식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 의식이 바로 인간이죠. 인간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과거를 평가하고 잘잘못을 가지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동물인 거죠. 반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서 활용을 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즉 먹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너는 이쪽으로 돌고 너는 이리로 가고 뭐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죠. 물론 계획이 실패됐을 때는 다시 평가를 해갖고 옛날에 그게 잘못됐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 이런 상황들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개념화시켜서 우리가 정보를, 즉 알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것이 이제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라고 봐야겠죠. 한마디로 하면 바로 인간만이 가진 의식, 이것을 3단계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도식화했어요. 이렇게 자꾸 도식화하면 안 좋은데, 편견이 생기면 안 되는데, 아무튼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뇌 구조를 한번 인공지능 관점에서 그려봤습니다. 어제 제가 인공지능의 3대 요소가 뭐냐 하면은 감각과 판단과 행동, 이렇게 세 가지를, 이건 뭐 교과서에 다 나오는 아주 얘기죠. 바로 감각으로 받아들여서 여기서 판단하고 의사결정해서 내려서 행위로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3대 요소라고 했죠. 우리 인간 뇌 구조도 똑같이 이렇게 3대 요소로 인간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이 교통 채널링을 한다 그러죠. 들어온 정보를 어디로 보낼까 이거 넘겨주는, 이것이 이제 간뇌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 영역을 또 크게 대중소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뭐 용어는 좀 여러 가지 좀 천차만별입니다만,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파충류의 뇌, 요 손으로 치면 요 엄지손가락에 있는 그 부위, 그 다음에 이것이 감정을 좌우하는 그 변형계 림빅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뇌 피질이 바로 우리의 이성적인 걸 담당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끝단에 있는 걸 우리 말초신경계라고 얘기하죠.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리고 이게 중추신경계에서 우리의 사고 작용이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관장하는 부위를 또 중추신경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손해는 의식 단계 레벨에서는 1단계라고 했죠. 파충류, 그래서 reptile brain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파충류의 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그냥 즉각 반응형입니다. 어제 제가 반응형, 즉각 반응형, 즉 기계 의식과 인간 의식이 있다고 했는데, 무의식이죠. 즉각 반응형. 주로 이건 생명 활동을 관장합니다. 우리가 추우면은 떨고 뭐 땀을 내고 뭐 이런 기본적인 자율신경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데가 이 손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식 레벨 2에 해당이 되죠. 바로 맴멀, 포유류 브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 림빅에서 해당되는 거. 요 안에는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변형계를 여기서 썼습니다만, 그 안에 또 해마라는 영역이 있어서 단기 기억 같은 것을 관장하는 부위가 있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 이걸 구피질이라고도 하고 뇌관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의 좀
우리의 의식 차원에서 보면은 무의식에 해당되는, 우리가 안에서 그냥 거의 자동 처리되는 이런 개념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중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뇌는 이제 바로 휴먼 브레인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입니다. 아까 의식 레벨로 치면은 3단계 의식 레벨이 되고요. 심피지라고도 얘기하고 이성을 담당하고 있고, 여기 주로 이제 장기 기억들이 여기에 퍼져 있는 거죠. 우리들의 그 기억, 우리의 알미 사는 공간, 처소라고 할 수 있는 장기 기억들이 있고, 그래서 의식을 주로 의식적인 것들을 여기서 처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뭐 앞부분, 뒤통수 부분, 뭐 옆부분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주로 앞부분은 사고하고 언어를 해석하고, 예, 어제도 잠깐 그 뭐 안화 전두엽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앞부분 또 해석하고 통합하는 건 두정 옆에서 이 뒤통수 부분, 이쪽이 들어온 정보들을, 오감으로 들어온 정보들을 종합해서 그것을 언어화해서 전두엽으로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두정엽에서 하는 일들이 됩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우리 눈과 귀 위치에 따라서 좀 가깝게 이런 것들이 처리하는 또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들의 뇌를 좀 구조적으로 살펴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의식과 한번 연계해서 한번 관련성을 한번 맺어봤습니다. 의식이라는 걸 딱 이렇게 결정론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뭐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이런 모양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무의식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수면 위로, 시격 위로 떠오르는 걸 이제 의식이라고 하죠. 우리 무의식에서 돌아가는 건 모릅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의식으로 올라왔을 때, 언어화 됐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걸 의식을 언어화된 의식이고, 무의식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의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언어화 이전에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언어화되기 전에 좀 더 원시적인 그런 형태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오식이라는 안입이 설신, 그걸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거기서 1차적으로 먼저 의식을 정보를 받아들여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함정식을 썼는데, 이건 이제 보통 우리 서양과학에서 말하는 뇌과학이나 이런 데서는 나타내지 않는, 또 인지과학에서 나타내지 않는 거지만, 불교적으로는 이제 함장식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 업에 의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함장식까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요 단기 기억에 해당되는 거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단기 기억, 영어로는 쇼텀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무의식 레벨과 의식 레벨 같이 아우러지는데요. 네,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요 해마 영역이라고, 해마가 요 안쪽에 있습니다. 앞서 요 손바닥 표면에 해당되는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마와 변형계 여기 있었군요. 예, 변형계 요 부위가 아까 중뇌에 해당되는 그런 위치라고 했는데요. 바로 요 해마가 단기 기억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적으로 완전히 뭐 알려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것은 감각기관의 각 영역들과, 그리고 작업 기억이 곧 단기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는 일은 장기 기억에서 해당되는 정보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중요한 정보를 또 집어넣어서 저장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임시적인 기억 장치인데요. 이런 일들을 해마에서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득이한 사고에 의해서 이 해마를 다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해마를 다친 사람들은 단기 기억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20초 전에 했던 기억을 또 까먹습니다. 단기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 장기 기억은 대뇌에 골고루 퍼져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뇌 각 부위에서 이 장기 기억에 관련된 것을 담당한다.
이 함장기역에 대한 거는 좀 불교적인 독특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뭐 어렵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이 송과체라는 굉장히 쭈글쭈글한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생에서부터 갖고 온 그 업장들이 그 안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작용하는 또 뭐 인지과학이나 이런 데서도 잠재의식이라는 말로 또 이런 걸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송과체 부위에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류의 이 기억들이 우리의 뇌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제도 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뇌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바로 이 기억이 대다수란 얘기죠. 지금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을 말씀드렸지만요. 그리고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거. 우리들이 지능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별게 아니다. 현재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언어화된 방법으로 저장을 해갖고 그래서 과거의 기억들, 중요한 사항들을 기억을 하고 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작용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것이 우리들 인간의 어찌 보면은 다다 그 외에 발견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에서는 바로 이 기억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기억들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되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이 뇌과학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네요. 이거 뒤에도 다시 나옵니다만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냥 어떤 메모장처럼 그렸습니다. 얘는 영원히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딱 20초가 기억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기억을 오래 하려면은 이 되새김질을 계속 해갖고 20초마다 자꾸 말로라도 되뇌이면서 우리가 뭐 전화번호 뭐 잠깐 전해 들으면은 계속 외죠 입으로 이거 잊어버릴까봐 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망각이 되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이 하는 중요한 일들은 바로 여기서 들어온 정보들 이 센싱 장치로부터 기관으로부터 들어온 정보들은 일단 이 작업 기억에 모이죠. 현재 들어온 정보들. 현재 들어온 팩트들입니다. 이 팩트들이 여기서 정리가 돼 갖고 필요에 따라서 장기 기억 장치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 뭐 배신을 당했다거나 뭐 이런 거 이제 일화 기억이죠. 어떤 현실에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이 되고 혹은 학교에서 배운 것들 뭐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다 뭐 이런 배운 정보들 이런 것도 필요하면 기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제 잠깐 제가 실험 삼아 그 사람 모습을 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알미 형성되기 전과 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어제 한 정보도 여러분들 지금 약간의 장기 기억에 저장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 들어오면 그거에 비추어서 또 한번 인출을 해갖고 확인하고 아 그거 정보구나. 어제 말탄 카우보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 여기 저장되기 전에는 그게 말탄 카우보이인지는 전혀 모르셨지만 어제 한번 본 뒤에 바로 장기 기억 장치에서 저장됐기 때문에 지금 또 이미지를 보더라도 바로 인출해갖고 아 저거는 말탄 카우보이야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 장기 기억 장치와 단기 기억 장치는 연결돼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장기 기억 장치에는 모든 게 다 저장이 되냐? 그렇지는 않죠. 중요한 것만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되더라도 대부분이 망각된다고 하죠. 중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정보는 이 안에 사실 차곡차곡 쌓여갖고 그게 결국 함장식으로 정립이 돼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 생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이 함장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죽기 전에 뭐 다른 얘기지만 아까도 잠깐 뭐 빅뱅이 나오고 뭐 블랙홀 얘기를 했는데 또 그 돌아가신 티벳 노스님 얘기도 했는데 아마 티벳 노스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마 파노라마가 우리 어제도 그 여기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영화가 상영된다고 했는데 아마 일생 동안 살아온 영상이 아마 쫙 영화 한 편을 보셨을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이 여기 장기 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들이 한번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그래서 스스로 자업자득으로 스스로 벌 받고 간다고 하죠. 아마 그것들이 쭉 플레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웜홀로 빨려 들어가서 사후 세계로 이제 들어가시는 아마 그런 걸 겪지 않으셨을까. 그 티벳 노수님이 일주일 전쯤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정광명 상태도 지나고 아마 다른 걸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럼 장기 기억 장치에 뭐가 저장되느냐? 뇌과학적으로는 이것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 기억, 하나는 서술 기억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혹은 다른 말로 외형 기억, 암묵 기억 이렇게도 분류를 합니다. 서술 기억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배운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까 뭐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한국 대통령은 문재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은 정보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의미 기억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주로 배운 것들, 뭐 구구단을 외고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에서 저장되는 것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거, 내가 작년에 어디 히말라야 어디 산을 갔다 왔다, 가서 누굴 만났다 이런 것들이 다 일화 기억이죠. 개인적인 경험들도 우리 장기 기억 장치에 머무르는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머무른다는 뜻은 아니죠. 계속 망각을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의식의 기억이라고 합니다. 의식 차원의 기억이고 무의식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억을 바로 이 절차 기억 혹은 다른 말로 비서술 기억, 여기서는 서술 기억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비서술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하는 거 혹은 전생에서부터 타고난 습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뭔가 되는 이런 것들, 혹은 전생이 아니더라도 뭐 자전거를 한번 배웠어요. 그럼 자전거를 한번 배우면은 자전거 생각 안 해도 자동으로 갑니다. 안 넘어지죠. 수영을 한번 배웠어요. 그러면은 뭐 오른팔 내밀고 뭐 호흡을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되죠. 이게 다 무의식 차원에서 습입돼 갖고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기억 정보들, 이 정보들이 역시 또 장기 기억 장치에 있는 정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액티브, 아주 반응형이고 이건 의도형. 인공지능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죠. 반응형 인공지능과 지금 기계 의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계 의식 다름. 이건 인간의 사고에 의한 의식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단기 기억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뭐 제가 누차 좀 말씀드렸죠. 20초라고 합니다. 딱 정해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짧죠. 자연 소멸됩니다. 그냥 딱 한번 기억해두고 2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까먹어요. 사실 까먹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죠. 안 까먹고 다 기억되면 우리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나 좋은 메커니즘이죠. 소멸된다는 게. 혹은 간섭이라는 건 기억하고 싶은데 다른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네요. 그럼 그거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 기억의 특성이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리허설, 영어로 이걸 시연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냥 되새김이라고 좀 제 나름대로 해석해봤습니다. 되새김질한다고 하죠.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지 이것이 지속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언어적으로 혹은 의미적으로 저장이 된다. 우리의 뇌는 이렇게 뭐 어제 잠깐 사과라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사과하고 어느 위치가 딱 사과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퍼져 있는 거죠. 여러 하나의 여기저기 있는 뉴런들이 동시에 하나의 패턴으로 깜빡일 때 그게 우리는 사과라고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는 의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크 단위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숫자 하나하나의 개념과는 좀 다른 어떤 패턴의 형태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를 평균적으로 7개. 그래서 어제 제가 전화번호, 차량번호 예를 들었죠.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보고 머리 기가 막히다 그런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전화번호가 이미 7자리를 넘었거든요. 8자리를 갖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단기 기억을 그런 거를 많이 쓰진 않지만 우리는 전화번호, 차량번호가 딱 7자리 수거든요. 기가 막히게 외죠. 자꾸 또 개발이 되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맥시멈 한계가 7. 물론 천재 같은 사람들은 한 9개까지 동시에 하겠습니다만, 예. 또 사고가 나더라도 순간적으로 보고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차량 번호를 8개가 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단기 기억의 특성은 이렇다. 이렇게 사라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장기 기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장기 기억을 얘기하기 전에 이 단기 기억에 관련된 또 영화들이 간간히 있는데요. 예, 이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님들 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단기 기억은 해마에 있다고 그랬죠. 주로 해마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손상된 사람들은 이 단기 기억이 이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가질 못해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뭘 해도 시간이 지나면 바로 사라져 버리는 이런 장애를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일종의 정신병인 셈이죠. 물론 뇌의 손상에 의한 거지만, 그것을 어떤 존재론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꾸민, 벌써 시간이 됐군요.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장기 기억 장치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